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우간다 대 나이지리. 우간다는 4-4-1-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2선 라인을 넓게 두고 옆으로 볼을 돌리다가 타이밍을 잡아 전진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무컬라는 최전방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활발한 타입이라 측면과 2선이 타이밍만 맞춰주면 한 번에 라인을 깨뜨릴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세무가비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를 겸비한 자원으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컷백과 멀리 크로스로 동료들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강점이 있다. 아우초는 중원에서 수비와 연결을 동시에 책임지는 스타일러, 압박 상황에서도 몸싸움과 간결한 패스로 1차 타압박을 시도하는 중심축이다. 문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위기 관리 능력 부족을 계속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인을 한번 올렸다가도 뒷공간 관리가 되지 않아 상대가 속도를 올리는 순간 포백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지면 포백까지 전진시키며 공격적인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뒷공간 노출 리스크는 배가 된다. 세컨 상황에서 수비 조직을 재정렬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전환이 늦어지면 박스 앞 공간이 통째로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나이지리아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앞선 3명의 퀄리티와 중원의 피지컬을 합쳐 직선적인 전개와 전환 속도로 승부를 보는 팀이다. 오시멘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폭발적인 스프린트, 제공권까지 갖춘 스트라이커로 뒷공간이 조금만 열려도 한두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무기다. 추크웨제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속도와 드리블로 수비를 찢어놓는 윙어라 라인이 올라온 상대에게는 뒷공간을 무자비하게 파고들 수 있는 카드다. 이워비는 중원과 2선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면서 볼을 받는 위치를 유연하게 바꾸며 양쪽 측면으로 패스를 뿌리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나이지리아는 수비 때는 미드필드 라인을 촘촘하게 세워 중앙 통로를 막고 공을 잡는 순간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해 오시멘과 추크웨제의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구조다. 또한 교체 자원까지의 속도와 피지컬을 갖춘 자원이 많아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질에서 우간다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긴 키와 점프력을 가진 자원이 다수다. 코너킥 프리킥에서 오시멘을 비롯한 공격수들이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 매치업에서는 기본 전력, 스쿼드 뎁스, 전환 속도 모두 나이지리아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경기는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우간다의 조급함과 나이지리아의 여유 있는 전략 운영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우간다는 1무 1패라는 성적 때문에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고 세무가비와 무칼라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무칼라가 상대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세무가비의 크로스나 어우초이 전진 패스가 제 역할을 한다면 우간다도 공격 찬스를 몇 차례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포백까지 전진시키는 순간부터 추크헤제의 스피드와 오시멘의 뒷공간 침투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구도가 된다. 특히 우간다가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볼을 잃는다면 아우초가 중원에서 끊기는 장면이 곧바로 나이지리아의 역습 출발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 추크헤제는 측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수비를 한두 명 제치는 개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우간다 풀백과 위의 협력이 조금만 느려도 직선적인 돌파로 박스 근처까지 치고 들어갈 여지가 크다. 이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박스 안을 수비해야 하는 우간다 입장에서는 오시멘의 움직임과 세컨 라인 침투를 동시에 막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지리아는 벤치에서 속도와 피지컬을 겸비한 자원을 투입하며 경기 템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반면 우간다는 체력 부담과 집중력 저하에 직면하게 된다. 세트피스에서도 나이지리아는 킥, 정확도와 타깃 자원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코너킥 한두 번만 제대로 연결돼도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우간다가 과감한 공격 운영으로 라인을 계속 올린다면 전반에는 팽팽한 장면이 나와도 후반으로 갈수록 나이지리아의 속도와 선수층 차이가 점점 더 도드라지는 그림이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꼭 이겨야 하는 팀의 조급함과 퀄리티 차이를 바탕으로 틈을 기다리는 팀의 여유가 맞서는 구도이며 구조적으로는 나이지리아 쪽이 한두 번의 전환과 세트피스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 주요 포인트 1. 우간다는 1무 1패 상황에서 승점 3점이 절실한 만큼 포백까지 라인을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2. 나이지리아는 오시멘과 추크헤제, 이오비로 이어지는 전방 삼각편대와 두터운 교체 자원을 바탕으로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두드릴 수 있다.
3. 세트피스 위력과 선수층, 전환 속도까지 모두 감안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은 나이지리아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크다. 4.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이 벌어지는 구조라 조급한 쪽이 먼저 무너지고 차분히 기다리는 쪽이 마무리하는 경기 양상이 그려진다. 승, 무패, 우간다 패, 강추 NDND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우간다는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라인을 올려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뒷공간을 활짝 열어줄 위험을 안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오시멘과 추쿠에제, 이워비를 앞세워 속도와 개개인의 퀄리티로 그 빈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팀이고 교체 카드까지 감안하면 경기 막판까지 힘이 유지되는 쪽이다. 결국 이 매치는 조급하게 라인을 올리는 수비 조직과 그 틈을 노리는 직선적인 공격수들의 싸움이며 전체적인 전력과 흐름을 고려하면 나이지리아 승리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두 번째 경기, 탄자니아 대 튀니지. 탄자니아는 4-2-3-1을 바탕으로 뒤로 물러서서 블록을 세우고 역습 한두 번에 승부를 걸려는 패턴이 뚜렷한 팀이다. 사마타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에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로 크로스와 세컨볼 상황에서 한 번의 마무리를 노리는 전형적인 골게터다. 알라라키아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려 상대 풀백을 계속 괴롭히는 타입이지만 지원이 늦을 때는 혼자 공을 끌다 턴오버를 허용하는 장면도 적지 않다. 엠몽바는 더블 볼란치 구간에서 활동량을 앞세워 볼을 따내고 전진 패스를 연결해 주려 하지만 라인 간 간격 조율이 흔들릴 때는 혼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뛴다. 이번 대회에서 탄자니아는 1무 1패로 승점 1점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야인 사이 공간이 넓어지며 수비 블록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박스투박스 유형의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세로 전개를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는 중원과 최후방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박스 앞 지역을 쉽게 내주는 약한 면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블록을 낮게 세워 버티려고 해도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과 라인 간격 관리가 어긋나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두세 번 연속 슈팅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튀니지는 3-3대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을 두텁게 씌우고 점유와 전진 패스를 조합해 경기를 주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마스터리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피지컬 싸움이 좋고 문전 앞에서 한 번의 마무리 각을 잡는 움직임이 매서운 자원이다. 아슈리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드리블과 컷인으로 수비를 흔들고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드는 인사이드 무브까지 겸비한 공격형 윙어다. 메브리는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드리블, 패스 선택까지 갖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최후방 수비 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양쪽을 세로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비 지역에서 공을 탈취한 뒤 메브리가 한번 방향을 틀어주면 곧바로 마스트리 쪽으로 전진 패스가 들어가거나 아슈리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현재 튀니지는 1승 1패로 승점 3점을 쌓아둔 상태이며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더 못해야 토너먼트 진출 구도에서 완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분명하다. 또한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해 측면 스피드와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운영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벤치 자원까지 포함한 전술 완성도가 살아나는 팀이다. 이 경기는 승점 1점에 묶여있는 탄자니아와 승점 3점으로 상황을 주도권 범위 안에 두고 있는 튀니지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탄자니아는 사마타를 중심으로 한 역습 구조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엠몽바를 축으로 돌리는 패스 순환 속도가 더딘 편이라 공격 전개 과정에서 한 박자씩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알라라키아가 측면에서 속도를 올려도 중원에서 공을 주고받는 템포가 느리면 상대 수비에게 정렬할 시간을 충분히 허용하게 되고 결국 사마타는 박스 앞에서 고립되는 그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반면 튀니지는 메브리를 축으로 후방과 전방을 세로로 연결하는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최후방 수비 라인에서 시작된 빌드업을 빠르게 마스투리 쪽으로 이어줄 수 있는 팀이다. 메브리가 최후방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 한두 발 전진한 뒤 아슈리 쪽 하프 스페이스로 전환 패스를 꽂는 순간부터 탄자니아의 수비 블록은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는 상황으로 끌려 들어간다. 탄자니아는 그동안 어매치 무대에서 이런 박스투박스 빌드업 전술을 메인 전략으로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중원과 박스 앞 공간을 제대로 틀어막지 못하고 세컨볼, 2차 찬스에서 무너지는 패턴을 여러 차례 노출해왔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한동안은 블록을 낮게 두고 버티는 듯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브리가 라인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비 라인 간격 관리가 점점 버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조별리그 상황을 고려하면 튀니지는 승점 3점이 절실한 경기이기 때문에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벤치에서 공격 옵션을 투입해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가져오려는 운영을 시도할 여지가 크다. 탄자니아 입장에서는 교체 카드로 경기 양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유형의 자원이 많지 않고 전술적으로도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 블록을 유지한 채 버티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후반 중반 이후에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라인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고 그 틈으로 메브리와 아슈리, 마스토리가 번갈아 침투하면서 박스 주변에서 연속적인 위협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에는 탄자니아가 깊게 내려선 수비로 간신히 버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튀니지의 박스투박스 전개와 교체 카드 운용에 밀려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구도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중요 포인트 1. 탄자니아는 사마타 중심의 역습 구조지만 박스투박스 전개를 활용하는 팀을 상대로 중원과 박스 앞 공간에서 약한 모습을 반복해왔다. 2. 튀니지는 메브리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애슐리 마스토리의 연계를 통해 최후방 수비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패턴을 갖추고 있다. 3. 조별리그 상황에서 승점 3점이 절실한 만큼 튀니지는 후반 교체 카드와 템포 조절까지 총동원해 경기의 흐름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4. 전술 상성과 박스투박스 전개, 그리고 교체 카드 운용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튀니지가 경기를 접수할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승무패 탄자니아 패, 강추 NDND 패, 유추천, 언더오버, 추천. 탄자니아는 사마타의 한방과 엘라라키아의 스피드에 기대해야 하는 구조지만 중원부터 박스업까지 이어지는 수비 조직력과 세컨볼 대응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반면 튀니지는 메브리 박스투박스 전개와 애슈리, 마스토리의 연계를 통해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이고 벤치의 교체 카드 활용까지 감안하면 한층 더 안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탄자니아가 버티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의 문제일 뿐 전체적인 흐름과 결과는 튀니지가 승리를 통해 조별리그 판도를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경기, 베냉 대 세네갈. 베냉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냉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고 중원부터 수비적인 균형을 먼저 맞추는 쪽에 가깝다. 중앙에는 다알메이다가 더블 볼란치 중 한 축으로 서서 거친 압박보다는 위치 선정과 끊어주는 태클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앞선 2선에서는 알로코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을 받아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감하게 라인을 깨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우선하는 성향이 강하다. 최전방 투시는 피지컬을 활용해 등지는 플레이와 포스트 역할에 능하지만 최근 득점 감각이 떨어지면서 마무리 과정에서 자신감이 다소 빠진 모습이 엿보인다. 그래서 베냉의 공격 전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돌리다가도 파이널 서드에 들어가는 순간 패턴이 끊기고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번 대회에서도 베냉은 1승 1패로 승점 3점을 쌓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공격 전개가 매끄럽다기보다는 세트피스나 상대 실수를 틈타 만든 득점에 가까운 흐름이 더 많았다. 수비에서는 라인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역습 전개 시 숫자를 많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득점 기대값이 낮아지는 구조다. 조별리그 상황을 고려하면 베냉은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실점부터 막아놓고 한두 번 셋피스나 역습 찬스를 노리는 안전 운용에 더 가까운 팀이다. 세네갈 역시 4-2-3-1을 사용하며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만 놓고 보면 조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전방의 잭슨은 스피드와 침투 움직임이 좋은 공격수지만 이번 대회 들어 골 결정력 면에서는 기대만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좌측에서는 사디오 마네가 여전히 팀 공격의 중심에 서지만 과거처럼 매 경기마다 수비 라인을 박살내는 느낌보다는 골 소유와 연계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 강하다. 이선과 최전방 전체를 통틀어 세네갈 공격진의 최근 득점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 갑자기 폭발적인 득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의 파페 게에는 더블 볼란치에서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며 전진 패스와 세컨볼 회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다만 세네갈 역시 플래너 공격 전술이 생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플랜 B로 전환했을 때 뚜렷하게 다른 공격 루트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점유율을 꽤 가져가면서도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인원이 부족해 슈팅 수 대비 유효 슈팅이 적게 나오는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 팀 역시 1승 1무로 승점 4점을 확보한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을 굳힐 수 있다는 계산이 이미 선수단 전체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매치는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나란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두 팀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만나는 경기라는 점이 핵심이다. 베냉은 1승 1패로 승점 3점을 기록 중이고
세네갈은 1승 1무로 승점 4점을 쌓아 놓은 상태라 양팀 모두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초반부터 라인을 과격하게 올리거나 과감한 하이프레스를 시도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봉쇄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대냉 입장에서는 포신의 최근 득점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전방에 배치하기보다는 다알메이다를 축으로 한 더블 볼란치 라인부터 안정적으로 세우려 할 것이다. 알로코 역시 측면에서 돌파 후 컷백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번 대회 공격 전개에서 끝까지 파고드는 장면보다는 중간에서 안전한 패스를 택하며 템포를 늦추는 모습이 더 자주 보였다. 세네갈은 이름값만 놓고 보면 언제든지 마네와 잭슨, 파페 게에를 중심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쿼드지만 이번 대회 풀타임 경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답답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플래너로 준비한 공격 전술이 막히는 순간 플랜 B로 선택할 만한 날카로운 대안 루트가 잘 보이지 않고 측면 크로스나 개인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대냉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빌드업과 측면 전개는 있지만 박스 안에서 숫자를 늘리거나 과감한 이선 침투로 변화를 주는 장면이 적어 공격 루트가 금세 읽힌다. 결국 두 팀 모두 플래너가 막혔을 때 플랜 B 공격 루트를 제대로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 킥오프 전부터 공격적인 스코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매치업이다. 여기에 양팀 최전방 공격진들의 최근 득점 감각을 감안하면 박스 안에서 강하게 마무리를 가져가야 할 순간에 한 박자씩 더 만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승점 상황까지 고려하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라인을 올려 승부수에 가까운 운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템포는 늘어지고 루즈한 형태의 경기 운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승점 상황까지 고려하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라인을 올려 승부수에 가까운 운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템포는 늘어지고 루즈한 형태의 경기 운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초반에는 서로의 전술적 의도를 확인하는 탐색전이 길어질 것이고 중반 이후에도 큰 승부수를 띄우기보다는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살피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전후반 90분 동안 서로 주고받는 헛심 공방전만 이어진 채 골문을 여는 장면 자체가 많지 않은 답답한 흐름으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쪽이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라인을 올려 미친듯이 몰아붙이기보다는 다시 균형 잡힌 블록으로 돌아가 위험 관리를 우선하는 선택을 할 여지가 크다. 종합하면 조별리그 상황과 두 팀의 공격 완성도, 플랜 B 부재까지 모두 겹치면서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무승부와 저득점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그림이다. 주요 포인트 1. 베닌과 세네갈 모두 이번 대회 풀타임 경기력에서 공격 전개가 막히는 시간이 길고 플래너가 막혔을 때 플랜 B 공격 루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2. 양팀 최전방 공격진들의 최근 득점 퍼포먼스를 감안하면 박스 안에서 위력적인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슈팅수 대비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흐름이다. 3. 무승부만 기록해도 16강 진출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서로 헛심만 주고받다가 90분이 그대로 흘러가는 루즈한 경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4. 승점 계산, 공격 완성도, 전술 플랜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무리해서 달려들기보다는 무승부로 타협할 타이밍이다. 승 무패 무승부, 강추 앤디 승, 유추천 언더오버 언더와 강추. 베닌과 세네갈 모두 조별리그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라인을 올릴 이유가 없고 실제 경기 내용에서도 공격 전개가 시원하게 풀리는 그림과는 거리가 있었다. 특히 플래너 공격 전술이 막혔을 때 플랜 B로 전환할 수 있는 루트가 마땅치 않다는 점,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들의 득점 감각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이 두 팀 공통의 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치는 화려한 난타전보다는 서로의 실수만 조심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루즈한 흐름 속에서 무득점 혹은 저득점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로 보는 편이 설득력 있다. 네 번째 경기, 보츠와나 대 콩고 민주공화국. 보츠와나는 4-1 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중원에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그 위에 4명의 미드필더를 세워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려는 팀이다. 케바터는 전방에 서 있는 공격 포인트로 등지는 플레이와 제공권을 활용해 롱볼을 받아주는 역할 비중이 크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케바터를 향한 직선적인 전진 패스가 많이 투입되지만 주변 지원 속도가 느려 세컨볼을 이어받는 이선 침투가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시이카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양 사이드를 오가며 측면 돌파 후 단순한 크로스보다는 짧게 안쪽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모우치원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이선 사이를 오가며 헬드업의 첫 관문과 수비 보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다만 라인이 한 번 앞으로 쏠리면
모우치와 한 명이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중원 압박의 강도가 쉽게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현재까지 2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없이 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 내내 수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정작 희망적인 반격 루트를 만들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보츠와나는 수비 블록을 내리고 버티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포백 앞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마찬가지로 4뺄셈표 1뺄셈표 4뺄셈표 1을 사용하지만 같은 형태 안에서도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색깔을 보여준다. 박한부는 라인을 넓게 사용하는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밟아주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뒷공간을 향한 대각선 침투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감각이 모두 뛰어나 수비 라인이 한 번만 흔들려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은부코는 에이스 역할을 맡은 공격형 자원으로 드리블과 방향 전환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볼을 발 아래에 두고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박한부 쪽으로 침투 패스를 찔러 넣거나 직접 박스 안으로 파고들어 마무리를 시도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사리키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플레이메이커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전진 패스의 각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자원이다. 사리키와 윤보쿠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은 중앙에서 짧게 주고받으며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낸 뒤 곧바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형태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는 박한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상대 포백이 박스 부근에서 제대로 압박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고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1승 1무로 승점 4점을 쌓으며 이미 디조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전략과 조직력에서 모두 보츠와나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승점 0점으로 D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보츠와나와 1승 1무로 승점 4점을 챙기며 2위 자리를 차지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맞대결이다. 이미 조별 흐름에서 드러난 것처럼 객관적인 전력과 조직력의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이 차이는 전개 속도와 결정력에서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보츠와나는 4-1-4-1 블록을 구축해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려 하지만 수비에 쏠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우치와가 커버해야 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그 뒤 포백 라인이 박스 앞에서 끌려다니는 장면이 많아진다. 케바터를 향한 전방 볼 투입이 있어도 이 선이 함께 올라가지 못하면 세컨볼을 상대 중원에게 모두 내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 주도권은 다시 상대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사디키와 윤보쿠를 중심으로 중원과 이선의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사디키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주고 윤보쿠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박한부와 삼각형 구도를 만드는 순간 보츠와나의 포백은 박스 부근에서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된다.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침투 패턴은 보츠와나 포백 수비진들이 라인 컨트롤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발만 늦어도 은부쿠에게 측면에서 컷백각을 내주거나 박한부가 이어 포스트 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이미 조별리그에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상대가 볼을 잡는 순간부터 압박의 각을 만들어 가로채는 능력을 입증했다. 보츠와나는 수비에 인원을 많이 두고 라인을 내리더라도 결국 세컨볼과 두 번째 상황에서 다시 수세에 몰리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이 경기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전반부터 중원 템포를 쥐고 사디키와 윤보쿠를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꾸준히 박스 주변을 두드릴 가능성이 크다. 보츠와나는 세트피스와 몇 차례 역습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길드업을 길게 가져갈 여유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집중력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이 흐름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전술적인 짜임새, 개인 능력, 조별리그 흐름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콩고 민주공화국이 얼마나 여유 있게 틀어지고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쪽에 가깝다. 결국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는 팀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흐름에서는 그 역할을 맡을 팀은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가깝다. 주요 포인트 1. 보츠와나는 4뺄셈표 1뺄셈표 4뺄셈표 1 블록으로 버티려 하지만 세컨볼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D조 2패, 승점 0점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2. 콩고 민주공화국은 사디키와 윤보쿠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반복적으로 공략하며 박한부의 움직임과 결합해 박스 안에서의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3. 전력 차이와 조별리그 흐름, 전개 속도와 마무리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경기 주도권과 결정력 모두 콩고 민주공화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4. 하퍼스페이스 장악력과 전개 완성도의 격차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흐름을 틀어쥐고 승부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승무패 보츠와나 패, 강추앤디 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추천. 보츠와나는 수비 블록을 내리고 버티려 해도 세컨볼과 박스 앞 공간 관리에서 한 박자씩 늦어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사디키와 은보쿠, 박함보로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며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콩고 민주공화국이 꾸준히 압박을 이어가며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